안녕하세요. 별다리 연구소의 크리스티안 부르고스입니다. 오늘 같이 대화 나눌 분들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옥입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온 흥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닉 씨는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까먹는 줄 알고 좀 섭섭했는데 이렇게 기억나서 다시 불러서 고맙네. 잘생긴 얼굴인데 어떻게 까먹겠어요. 흥원 씨의 목소리로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베트남어로요? 네, 베트남어로 해주시고 한국말로도 한번 해주세요. 한번 저 카메라 보고. Các bạn ơi, hãy nhớ là subscribe và like kênh YouTube này nhé.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너무 귀엽다. 네, 원래. 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기후 위기 2탄인데요. 지난 8월에 독일과 벨기에에서 일어난 큰 홍수와 자꾸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 기후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다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킹스맨 거기 나오는 필런이 하는 얘기가 Mankind is the virus, and I'm the cure. 기후 위기의 주범이 인간이라는 말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아프지만 진짜 기후 위기는 만드는 원인은 인간이라는 말은 동의합니다. 네. 저는 좀 의문이 있어요. 네네. 인간이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바꿔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바꿔야 이 기상위기라는 게, 기후위기라는 게 없어지는 걸까? 그러게요. 오늘은 계속되고 있는 기후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후 위기를 늦추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은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캠페이너 최은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든든합니다. 야, 그리고 멋있지 않나요? 소개가. 국제기관. 그럼. 내 자기소개도 네. 국제기관이라는 그거는 붙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 우리도 우주 최강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괜찮은데? 기후 위기 이제 문제에 대해서 검색을 하니까요. 인류세라는 용어가 나타나는데 그게 인류세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 우리 전문가님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조금 복잡한 용어이긴 하죠. 이제 세라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주라기라든지 백악기처럼 이제 지질학에서 시대를 나누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 지질 시대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세기를 살았던 생물들이 급속하게 멸종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총 5번의 대멸종이 있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공룡의 멸종 또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너무나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해가지고 앞으로 발생할 그 기후 위기, 그 기후 위기로 인해서 수많은 자연 생태계와 또 인간 본인이 사라질 제6차 멸종이 다가왔다. 그래서 그 세기를 인류세라는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섭네요. 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인 거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본 영상 하나 있는데 그거 참 충격적이었던 게 남태평양 중간에 위치한 섬나라가 투발루가 있는데 지난 11월에 거기서 사이먼 코페 외교장관이 그 물속에서 연설하는 영상이었어요. 그 물 이렇게 네, 있어서 들어가서. 여기까지 있는 게 아니라 그쵸. 여기까지 아니고 한 호바지까지. 지성도 네. 어떤 거였냐면 기후변화로 나라 전체가 물에 빠질 위험에 놓인 그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 연사를 녹화한 지역도 과거에 원래 거기 물이 아니고 원래 땅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영상 보니 지난 7월에 독일에서 대홍수가 있었으니까 그거 다시 생각났어요. 독일은 자연재해가 워낙 없는 나라라서 저도 이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억나거나 아니면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 진짜 없어요. 그러니 그만큼 더 충격적이었고 진짜 이 뉴스 봤을 때 독일 있지도 않으니까 영화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이거 진짜야? 이거 실감이 안 사실이야? 나겠다, 실화야? 실감이 안 나죠. 그러니까 지구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또. 그렇죠. 네. 엄청 짧은 시간 안에. 베트남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기후 엄마, 자연 엄마가 화가 났네요. 왜냐면 베트남에서 기후 변화에 큰 영향 받은 나라인데요. 그래서 자연재해가 점점 더 많이 있어가지고 그 매년 3-4번 정도 홍수가 그리고 태풍이 나와요.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얼마나 변해서 왜냐면 일본은 이제 보면 자연재해 지진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얼마나 많은 평화가 있어야 일본 사람들 놀리고. 이게 최근에 또 문제가 지진에는 대처를 해왔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그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태풍도 그렇고 점점 세력이 점점 커지고 오랫동안 비가 와서 네. 그런 대책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일본은 자연이 많아서 산 많으니까 비가 많이 계속 오면은 산사태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또 피해가 생기고 그리고 주택에 있으니까 그 홍수가 일어나면은 네. 수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1층 잠기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래서 아타미에서 굉장히 생겨 있었고 아이고.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규슈에서. 그래가지고 매년 우리는 이거를 실감하고 있어요. 실감하고 있어요. 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막 인간이 좀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닐까. 지금까지 그런 막 발전을 위해서 좀 더 편리함을 위해서 우리가 자연을 덕분에 우리가 그렇게 됐는데 반대로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받는 뭐 영향이 있는 거니까 그러네요. 좀 슬프기도 해요. 저는 오히려 모든 인간이 똑같이 자연을 쓰거나 뭐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독일같이 조금 더 산업화가 일찍 진행된 나라에서는 그 풍요를 누렸다가 지금의 기후위기 상황을 보면은 베트남이라든지 남반구에 있는 국가에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후위기는 본질적으로는 어찌 보면 불평등하고 사회의 약자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게 한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무관하지 않죠. 저희도 이례적이라는 그렇죠. 말 굉장히 네. 많이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다 잘 기억하시겠지만은 2018년 폭염 정말 심각했어요. 네, 네. 2018년 아, 폭염 장난 같은 아니었죠. 경우가 그랬죠. 역대 2위 가장 더운 해였고 과거 30년보다 근 30년에 더 많은 여름이 늘어나고 그만큼 홍수라든지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전반적인 온도 상승으로 해수면이 상승을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국토의 5%가 다 물에 잠기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우와. 사람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뭐 서울, 인천, 경기 이런 데 더 많은 피해를 낳게 된다고 해서요. 거의 이제 332만 명의 시민들, 국민들이 더 피해를 볼 예정인 거죠. 그래서 한국도 결코 무관하거나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또 독일 사람은 워낙 환경 문제가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선거 시즌이 되면 정치적인 성향에 상관없이 항상 기후 관련 정책 우선 과제로 진짜? 꼽고 있어요. 그렇지만 기후 관련 정책이 얼마나 현실성 있게 잘 세우냐가 그거 표심으로 연결되기도 하죠. 그럼 뭐 그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뭔가 선거 때 나 뭐 기후를 뭐 최우선으로 하고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사람을 흔히 못 봐요. 공약으로만 남아 있으면 안 되는 아니죠. 거고 그렇죠. 실제로 네. 실행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게 참 했으면 좋겠어요. 기후 위기를 좀 늦출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화석연료 사용을 이제 중단하는 거죠. 이제 과학자들은 2050년까지 넷 제로, 산업 활동이나 평소 삶에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0으로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화석연료를 태워서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의 거의 한 4분의 1이 교통 부분에서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교통 부분이 또 뭐 항공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한 45%가 자가용, 자동차에서 발생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페트병을 줄인다라든가 그런 활동이 요즘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 8kg씩은 가지고 와야 된다. 자동차를 못 타게 하는 법이 있거든요. 자전거가 차지하는 게 도심에서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되잖아요. 전 세계가 함께 연대를 하고 극복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뭐 자동차를 안 타는 게 그러면은 도움이 될 그 수도 답이 있는 될 수 건가? 있는데 근데 또 안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탈 수가 없는데 그거 우리 전기차. 전문가님은 여기 녹화장에 오실 때는 못 타고 오셨어요? 저는 대중교통 타고 왔습니다. 대중교통 오, 저도 저는 택시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 뛰어올 수 없잖아요. 저는 이제 뛰어올 수는 사람이었어. 아, 없으니까. 뭐 근데 오기 씨 말씀에 저희가 막 나쁜 사람이라고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 나쁜 사람 저만 나쁜 사람이 농담이었고. 사실 오늘 다 차를 타고 오신 만큼 네. 우리 삶과는 가장 밀접한 그죠. 그런 소비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변하고 교통 시스템이 변하는 것이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네요. 길입니다. 네. 후엉 씨는 뭐 자주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네네네. 저는 아직 대중교통은 자주 이용하지만 네. 언젠가도 자동차도 사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자동차는 사면 안 되는가요, 전문가님? 물론 사지 말라, 막 걸어 다녀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죠. 이제 네. 필요한 분들도 계시니까 디젤, 가솔린, 뭐 하이브리드 차가 아닌 이제 전기차를 중심으로 이제 구매를 고려해 보시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네. 물론 그 외에도 다양한 교통수단을 사용할 수 있으면은 최고긴 하죠. 그 전기차 대세잖아요. 요즘 그 그죠. 구매하는 사람이 굉장히 네.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나중에 전기차를 사면 어떤 거 사고 싶어요? 독일 사람이라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도 벤츠 사고 싶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벤츠에서 전기차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앞으로 얼마나 좋은 전기 자동차 나올지는 되게 기대가 많이 하고 있어요. 독일인들은 특히 그 자동차 걸을 때 되게 깐깐한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서울에서 계속 산다면 주차 관광 되게 없고 좁은 골목길도 많고 차가 너무 크면 안 되죠. 그 이유들 때문에. 근데 이제 짐 많이 들고 다녀야 하는 상황이면 너무 작으면 또 안 되고. 그리고 위에도 그러니까요. 회사 이미지도 있고 회사 역사도 중요하고 AS가 얼마나 잘 되는지 결국은 디자인도 마음에 들어야 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기차라면 충전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등등 다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과연 차 살 수 있을지 못 모르겠네요. 사겠는데? 아니 근데 그 벤츠 얘기하니까 네. 2년 전인가 그 이제 전기차를 하나 발표했었는데 굉장히 미래차 같더라고요. 거기서 더 이상 휠이 없고 그 유조선처럼 이렇게 운전하고 정말 비디오 게임 하듯이 하는데 멋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회사들을 그런 것에서 이제 노력하고 있는 거 보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저도 전기차 산다면 브랜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일본 사람이니까라고 하면 의미가 없지만 그럼 크리스티안은 테슬라 조금 마음에 들어요. 테슬라. 네, 테슬라. 왜냐면 이제 자율주행 연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한 회사이기도 하고 개척지잖아요. 처음으로 하니까 네. 보통 돈 많은 회사들은 좋은 제품을 만들게 돼 있다고 생각해요.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기차를 타봤어요 혹시? 뭐 직접 운전해 본 적에는 아직 없지만 네네. 뭐 옆에서 타본 적에는 있죠. 어. 요즘 뭐 워낙 기회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되게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제일 느낌 좋은 괜찮죠. 거는 이제 조용하잖아요. 엔진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진짜 거기 악셀 밟는 순간에 그 우주선 이 느낌이 나니까 아, 너무 진짜? 멋있어요. 맞아요. 진짜 미래차 같아요. 여기 상암동에서 강원도 양양까지 갔었죠. 예, 그때는 이제 저 빼고 결과적으로는 계속 이런 전기차를 많아지면서 우리가 선택 이제 복이 더 넓어지니까 그렇죠. 좀 좋은 거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회사들이 어떤 선택지를 내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제 확실히 전기차라는 이미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가 일본은 많다고 2019년에 시장의 22%였거든요. 이 하이브리드에 대한 굉장히 약간 자부심 맞아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를 버리고 전기차로 갈아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번에 구성된 독일 정부는 유럽 연합 정책에 맞춰서 그래도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아예 중단하겠다고 발표는 했어요. 네. 근데 또 2030년 얘기 나오잖아요. 네. 소름 돋아요 그냥. 왜냐면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얼마 안 네. 남았어. 8년? 일본 어때요? 일본은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 문제가 그냥 충전 시설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아파트가 또 있잖아요. 네. 전기차에 충전 시설을 설치하겠다 음흠. 하면은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대요. 관리비가 나오니까 그 관리비 나눠야 되는데 동의가 안 되면 설치를 못 하는 거니까 그래서 되게 쉽지 않다고. 자기 집에서 충전을 못 하는 그러면 답답하겠죠. 불편하니까 또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사는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일본은 전기 요금이 좀 비싸가지고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또 문제가 생기니까 사실 8년?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독일은 어때요? 우리는 준비돼 있지. 멋있다, 멋있다. 그리고 제가 들었는데 독일에서는 이제 2020년에 모든 주유소에서 충전할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와, 그러니까 전기차 들어와. 괜찮아. 괜찮아. 와, 그냥 와. 독일은 뻥뻥한데 오케이. 베트남 어때요? 베트남 경우에는 베트남 사람들은 보통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그죠. 다닐 거라고 그래.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제는 자동차도 쉽게 살 수 있거든요. 아기가 많이 있는 가족 아니면 여행 좋아하는 사람은 차를 많이 사요. 근데 문제는 베트남에서 많은 거리가 너무 좁고 그리고 주차장 많지 않아서 근데 다른 사람들은 차는 잘 사지 않아요. 제가 아까 2050년까지 탈탄소 넷제로를 해야지 위기를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거기에 걸맞는 전환 계획이라든지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서 이 산업 전체를 바꾸는 게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제가 전기차를 살 때 지금의 제 가장 걱정은 비싸서인 것 같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비싼 걸까요? 배터리 가격이 가장 비쌉니다. 근데 이 배터리 가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상을 초월하게 빠른 속도로 가격이 좀 저렴해지고 있기는 해요. 2010년 같은 경우 이제 킬로와트 시당 1,200달러였는데 이제 2021년에 한 10년쯤 됐을 때 거의 9분의 1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졌고요. 뭐 최근에 좀 코발트랑 니켈 가격이 조금씩 오르면서 전기차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은 보조금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2030년에는 현재 배터리 가격보다 절반이 더 저렴해질 거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어요. 혹시 독일에서는 전기차를 사면 또 받는 혜택이 있어요? 혹시? 있죠. 아직까지는 있어요.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만약에 전기차 가격 한 4만 유로 정도 되면은 정부한테서 받는 보조금이 6천 유로이고 그리고 그 자동차 회사에서도 3천 유로 정도 줘요. 그러니까 총 9천 유로 보조금은 받을 수 있어요. 25% 정도 할인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괜찮네. 근데 이제 2022년부터는 정부가 그 지원 보조금이 3천으로 줄여드린다고 하는 거죠. 일본도 최근에 한 40만 엔, 그러니까 400만 원 정도였는데 그 가격을 2배로 올리겠다고 발표를 해가지고 80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환경 바꾸면 계속 뭐 제한도 두고 뭐 예를 들어서 더 이상 뭐 경유차도 더 이상 안 만들겠다는 그런 계속 이제 선언을 하는 회사들이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없어지니까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그냥 전환이 될 것 같아요. 그 약간 그 스마트폰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폴더폰 시절에 그런 스마트폰 나왔을 때 에이 이러다가 비쌌잖아요. 그리고 에이 이러다가 지금 다 스마트폰 다 쓰잖아요. 쓰고 있죠. 그런 것처럼 예, 맞네요.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전기차 타면은 우리도 아마 전기차를 타게 돼요. 뭔가 조금씩. 아마 나중에 그 배터리 충전되는 또 다른 방법이 아마 나타날 것 같아요. 네.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이 충전 대신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식의 전기차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되게 좋은 예시였던 것 같은데요. 네네. 3년 전까지만 해도 테슬라가 누군지, 전기차가 어떤 차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웬만큼 전기차가 당연히 다음 자동차의 대안이지라고 이해를 하는 분위기잖아요. 네. 단지 이제 기후 위기라든지 산업의 변화에 적응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이 전환을 조금 더 앞당기는 게 이제 기후 위를 걱정하는 우리 모두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전기차가 정말 온실가스 감축에 좀 효과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정말 생각하세요? 많이들 여쭤봐 주시는 질문인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뭐 만들고 뭐 조립하고 운전하고 또 폐기하는 전 과정을 봤을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80%가 운행 중에 발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디젤차, 휘발유차, 하이브리드 차들은 다 이제 운전하면서 온실가스가 나오죠. 네. 근데 전기차는 운행 중에는 적어도 이제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이고요. 아직은 우리가 석탄과 이제 석유를 많이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재생가능 에너지가 더 늘어날수록, 그러니까는 풍력과 태양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기도 깨끗해지니까 전기차는 더더욱 더 깨끗해질 수 있는 이제 대안인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민해야 할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너무 공부도 많이 하고 자연 엄마, 기후 엄마는 화가 나도록 아마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영어로도 똑같이 Mother Nature라고 하잖아요. 네, 맞네요. 일단은 오랜만에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재밌었고 앞으로 무슨 행동하기 전에 이거 기후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옷 선택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럼요. 맞춰서 와야죠. 활동가님이 닉 보시더니 막 센스 있다고. 그런 사례를 접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인식이 바뀐다고 해야 될까요? 뭐 오늘부터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을 테니까. 저희가 이제 구독자분들이랑 소통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실제로 구글과 유튜브가 기후 위기를 부정하는 콘텐츠에 광고를 금지하는 정책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그 영상을 만들었을 때 기후 위기, 뭐 거짓말이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틀리다 라는 그런 이제 발언을 하게 된다면 더 이상 그 영상을 통해서 수익을 못 벌게 되는 그런 정책이 생겼기 때문에 기후 위기에 이제 정면으로 맞서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노력이 좀 큰 영향력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우리 전문가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핸드폰으로만 보던 분들을 실제로 뵙게 돼서 너무 신기했던 것도 있고요. 아, 내일 아니야. 뭐 남이 하겠지라는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이랑도 같이 하고 뭐 주변에도 알리고 영상에 좋아요도 누르고 이러면서 많이 이야기할수록 이 변화는 빨리 온다는 것, 그걸 좀 소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최은서 전문가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정보를 많이 배웠고요. 네. 여러분들은 구독하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우리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시고 많이 봐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지금 30년에 어떡하지? 아 저는 오늘 달리고 가야 되나? 뭐 어떡하지? 전기차 사야지 뭐.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20대 후반, 30대 또래인 것 같아요. 또래잖아요. 다 또래인 것 이제 같아요. 동년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일이라는 거. 50대쯤 됐을 때 정말 더 큰 일 닥치기 전에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